다크 심리학에 조종되고 있는 분들이 착한 척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자꾸 받다가 보면요, 착한 척하는 사람이 불안해져요. 이렇게 기대치를 올려놨다가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지?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을 알아내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책가상 구독자님들과 다크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심리학은 숨겨진 욕망과 관계가 되어 있다거나 억제되어 있는 거를 갖다 분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다. 억제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남들한테 밝히기 어려운 거다. 애초에 시작이 어둠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심리학이 문제를 찾아내고 어둠을 찾다가 보니까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좋은 거를 찾아보자라고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긍정심리학의 또 반대로 다크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생성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로이드로부터 비롯된 심리학에서의 어두운 면이 무의식이었다 그러면요, 이쪽에서의 어두운 면은 그거랑은 좀 다르게 약간은 드러나고 우리 인간관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의미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새 우리 다들 사이코패스냐 소시오패스냐 얘기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코패스랑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사이코패스는 조금 달라요. 결국은 사이코패스나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사람들이 표현하려는 건 뭐냐? 누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나쁜 사람들을 갖다 묘사하기 위한 용어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크 심리학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를 지능적으로 괴롭히는데 다크한 수단과 다크한 어떤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헤쳐서 대항해보자라고 생각된 일종의 세속 심리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는 다크 심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 이용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아픔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용과 지배라고 하는 게 꼭 누구를 착취하고 괴롭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용하고 지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이용하고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군가의 약점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약점이 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드라마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의 태양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소지섭님이랑 공효진님은 서로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요. 소지섭님의 약점,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어요. 공효진님이 옆에 있어야지 잠을 잘 수 있어요. 공효진님의 약점, 항상 귀신이 보이거든요. 소지섭님이 옆에 있을 때만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서로의 약점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서로가 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꼭 착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약점은 결국 대부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점을 알아내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왠지 캥기는 게 있어서 나한테 착한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새 왜 이렇게 잘해줘? 요새 너무너무 고마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씩을 흘리는 거지요. 그런데 혹시 뭐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상반되는 거잖아요. 착한 척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자꾸 받다가 보면요, 착한 척하는 사람이 불안해져요. 야, 이렇게 기대치를 올려놨다가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니까 점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한테 진짜 자기가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비추면 비출수록 나중에 들키게 됐을 때 더 엄청나게 혼나겠구나 생각하니까 불안해지는 가운데 잽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캥기는 게 있어? 뭐 숨기는 게 있지? 그러나 너무 꼬치꼬치는 캐진 않는 거지요. 그러면 상대방은 점점 불안해져요. 진짜 내가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잘 살고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들키면 어떡하지? 하다가 보면은요, 허점이 어디선가 나와요. 불안해서. 보통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허점은 휴대폰에서 등장하게 되지요. 그 다음은 뭔가 하면은요, 상대방의 착한 척에 대해서 나도 착한 척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내가 굉장히 힘든 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약한 점을 비추이는 거지요. 그러면서 혹은 이래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사소한 건데요, 나 사실 당신한테 감추고 있는 거 있어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저 사람도 감추는 게 있다고 얘기하고 미안해하면서 나한테 고백하는 거 보니 지금이 내가 고백하기에 가장 좋은 타임인가 봐.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이 상대방이 착한 척할 때 약점을 파헤치는데 의외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진짜 스킬은 진정성이 담긴 스킬이어서 스킬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디 인터뷰할 때 보니까 외국 인터뷰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제 환자분은 냉정하다는 오해를 받고는 해요 하면 인터뷰어들은 생각해요. 진짜 냉정하구나. 그래서 자신을 모르는구나. 저는 가끔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이러저러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라고 본인은 자신이 오해받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인터뷰어들은 생각한대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해를 받는 점을 물어보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한테 많이 지적받는 점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나쁘다고도 생각을 못하니까 오해받는 거를 얘기해 보세요 하면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환자분들이 말하기 힘들어 하시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랑 우리 누구누구님과는 사실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혹은 두세 번밖에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기가 힘든 게 정상이에요. 우리 누구누구님한테는 얘기 안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저한테 모든 거를 다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한테는 얘기 안 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괴로운 거를 얘기하고 한번 상기하다가 보면은 더 괴로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제 반응이 충분히 제가 공감해 드리지 못하면 상심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힘든 거를 저한테 얘기 안 하실 권리가 있어요 하면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얘기하면서 동시에 떠오르면서 마음 아파한다는 걸 아는구나. 이 사람은 내가 힘든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나한테 공감을 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 진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고 말게요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는 저희 기술이라기보다는 저희 진정이지요. 그러나 진정이 최고의 기술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자극해야 되는 경우는 인정욕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인정욕구가 참 이성 간에 중요하구나 깨달은 거는 불륜 커플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상담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바람난 남편, 바람난 아내, 바람난 연인한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 걔는 내 얘기를 들어줘. 그래서 여성도 어떤 남성한테 빠져들게 될 때는 남한테 못하는 오히려 내가 남편 혹은 내 연인한테 얘기하면은 언제까지 그 얘기 떠들고 있을 거야 하는 얘기를 상대 남성이 잘 들어주는 걸 보다가 보면은 이제 그 위로를 뺏기면 안 되니까요 빠져들게 되고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정도면은 밖에서는 인정받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성이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김 부장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켜 세워주는 거지요. 얼마나 훌륭하신데요. 서울에 자가가 있으시지요. 그리고 대기업 김 부장님이시잖아요. 집에선 당연히 여기는 거를 막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점점 그 사람한테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참 소중한 이유는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는요. 능력만큼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니는 동안은요. 공부하는 많지만 부모한테 인정받고요. 공부 못하는 만큼 혼나요. 자, 그런 다음에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잘 다니고 있으면 부모님한테 인정받고요. 그냥 쫓겨나서 빈둥빈둥 놀면은 좀 무시받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 존재만으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자존감을 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호감을 사고 싶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부분을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어떤 여성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분이랑 호감을 가져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은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만 해요. 그랬을 때 결국은 힘들었던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부분을 잘하고 싶다는 걸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나 이러저러 했던 거는 네가 진짜 잘했던 건데 하면 되는데요. 그 여성은 이미 아름답다는 건 본인한테 기본인 거예요. 괜찮아. 넌 예쁘니까 다 괜찮아. 이러면 오히려 상대방은 기분 나빠하게 되는 거죠.
거지요. 어떤 남성이 있어요. 그 남성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얘기해요. 나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했고 이렇게 돼서 억지로 의대 들어갔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너무 유명한 의사여서 인정받고 있지 못해. 그런데 옆에서 그래도 넌 의사잖아.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은 상대방은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너는 부모님과 다른 심성을 지니고 있잖아. 결국은 학대받았다. 우리 부모님은 성격이 나쁘다, 성격이 엉망이다라고 쭉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대받았다는 걸. 그러니까 너는 있는 그대로 성격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면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고통과 고난과 힘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대부분 그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해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나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정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불쾌하게 하느냐? 너 따위가 감히 나를 평가해?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오히려 끝장이 나지요. 상대방이 내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마디 하잖아요. 상대방도 자기도 나만큼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대화인 거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상대방은 알았어. 그렇단 거지? 그러면 별로 당연히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겠지요. 카톡 답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도 난 지금 뭐 하고 있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알았어? 그러면은 그거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있진 않단 거를 갖다 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이 나와 어떤가는 전화해서 찾는 게 더 빨라요. 왜냐면 처음에는 내가 카톡 보내면 보내자마자 답장이 왔어요. 점점 시간이 늘어나요. 그럼 그 변화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우린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엔 이모티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무료 이모티콘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비싼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어요. 점점 나한테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불안을 자극하는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있던 게 없어질 때 불안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관심은 없을 때 진짜 관심이 없는 거랑 아주 약간의 남아있는 게 있는데 구분법이 뭐냐 하면은요. 비싼 선물을 돌려보내냐 돌려보내지 않느냐예요. 그러나 대부분 안 돌려보내요. 그래서 비싼 선물을 계속 줬어요. 그럼 상대방은 비싼 선물을 계속 받잖아요. 점점 불안해져 와요.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 불안해져 오는 거지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비싼 선물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허전하면서 왠지 모를 진짜 이유 모를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전화가 딱 걸려오는 거지요. 어떻게 지냈어? 했을 때 비싼 선물을 갖고 등장하면요. 이제 마음을 얻을 가능성이 올라가겠지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연예인분들이 진짜 심한 ADHD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는요. 부주의가 너무 심해갖고요. 도저히 혼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케줄을 진짜 기억 못해요. 그래서 매니저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의 남사친, 여사친으로 처음엔 등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확 불안해지게 돼요. 실질적으로 스케줄 자체를 챙기지 못하니까 불안해지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없이는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물보다는 훨씬 도운 거지요. 사실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렇게까지 매니저처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으로 인해서 관계가 계속 이어지다가 보면은 좋은 인연이 되는 경우도 있게 되지요. 원하는 이성과 연애를 시작한 직후 조심해야 되는 행동에 첫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회적 노출을 강요해서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기에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내 친구들한테도 보이고 싶어요.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굳이 정식으로 뭐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건 아니더라도요. 슬쩍슬쩍 우리 부모님도 비추고 싶어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있는 자리에선 특히 이 여성, 이 남성이랑 있었을 때와는 다른 나의 모습이 비추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는 친구들이어서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친구들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나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겨진 것도 좀 이상하게 여기게 돼요. 당장은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요. 몇 달 뒤, 몇 년 뒤 관계가 흔들리게 됐을 때는 그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 후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평소에는 안 하던 무시하는 말을 그 사람한테 하거나 거친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냥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성격 차이는 둘 다 성격이 나쁜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거나 헤어지는 경우는요. 5대5가 아니에요. 7대3이나 8대2예요. 그리고 결국 성격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고 아무리 이 정도쯤은 이제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그 정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상대방은 사람이 바뀌었어 라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달아나게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매몰차게 찾다 그래서 매달리는 게 그 사람이랑 잘 되기 위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매달리면 그 사람은 괴롭거든요. 그런데 내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막 쌍욕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화가 나기 때문에 자기 정당성을 찾게 돼요. 그런데 그냥 계속 만나달라, 어떻게 해달라, 매달리는 거는 역설적으로 매달리니까 내가 비굴한 것 같지요. 내가 매달리는 것처럼 상대방한테 심한 복수가 없어요. 단 이 매달림의 정도는 여러분이 스토커로 취급받을 수 있는 정도여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타격을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안전한 거는 너랑 사귀면서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네 이러이러한 행동이 찌질하고 나를 괴롭혔는지 찌질한 점을 전부 다 알려서 보내주는 것도 방법이지요. 왜냐하면은요, 네가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준 거로 죄책감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별로 타격감이 없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타격감을 갖다 알려주는 거는 결국 뭐냐? 내가 그 사람이랑 사귀면서 그 사람의 외모가 되었던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되었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 있잖아요. 그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을 갖다 해주면서 사람들 다 이것 때문에 너 싫어해 라고 한번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서 진짜 화가 나고 자기 자신이 팩트폭력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한테 무슨 냄새 나는 거 모르지? 난 알아. 그러면 갑자기 없던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가끔 멍청한 표정 짓는 거 모르지? 너 그 표정 지을 때 너 진짜 멍청해 하고 사진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이게 네 표정이야 해주잖아요. 상대방은 앞으로 그 표정을 짓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게 돼요. 그런데 대로 주고 말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실천할 때는요, 탁 보내고 절대로 그 다음부터 답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진과 뭐를 팩트를 해서 폭탄을 안겨주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그 휴대폰을 없애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크 심리학으로는 또 그러시는군요. 이거는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이 써먹었었어요. 어떤 두 후보가 있었는데 한 후보가 되게 똑똑해요. 상대방 후보가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시는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 행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상대방이 또 그러시는군요. 또 그러시는군요 하면은 이게 나쁜 것 같아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상대방의 강점이 죽게 되죠. 또 외국 영화 보면은요, 무슨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손을 잡는다는 거는 신경이 분산돼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눈을 쳐다보면서 마주 앉아서 손을 꽉 잡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손 좀 놓고 얘기해, 그렇게 돼요. 손 좀 놓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불편하다는 거니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손 잡고 눈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외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약자로 궁지에 몰리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싫어, 이런 걸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난 이 음식이 먹기 싫어 하더라도 상대방이 먹기 싫은 이유를 대라 그러잖아요. 왜 싫은데? 그런 싫은 이유를 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거는 좋아하고 나쁜 거는 싫어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그렇게 이유를 대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는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요, 그냥 싫은 거에 대한 이유를 대는 식으로 가요. 근데 외국 영화 보거나 외국 사람들은요, 싫어? 그러면 끝이에요. 이유를 안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미칠 것 같지요. 그러나 해보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옳기 때문에 좋아하거나 나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좋아하면은 보통 옳은 이유를 만들어내요. 내가 싫어하면 나쁜 이유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싫어, 미안해, 이게 싫어서 미안해, 근데 계속 싫어 하면 되는 거예요.
다크 심리학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 심리학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크 심리학에 조종되고 있는 분들이 메커니즘을 알므로 인해서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쪽이 한쪽을 착취하려면은 결국 다크 심리학이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크 심리학은 모든 착취와 학대의 현장에 동원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와 학대를 받는 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틀을 갖다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다크 심리학의 첫 번째 용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크 심리학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조종한다는 것은 참 어설프게 되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타고 태어난 반대되는 성품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겁이 많고 너무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은 연기학원에 가서 연기를 배우지 않는 한 다크 심리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남한테 적용해서 이익을 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어용,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오히려 다크 심리학의 가장 용도가 잘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